순간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비상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 그리고 서울을 잇는 삼각관계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슈퍼파워들 사이에서 벌어진 한 번의 토론이 어떻게 국제 질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리스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뉴욕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세계 각국의 외교 전략과 군사동맹의 역사적 변천사를 배우고 있어요. 특히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펼쳐온 동맹 관계의 근본적인 토대와 그 초격차 전략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날 월요일, 바로 메모리얼 데이였어요.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이날은 미국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군인들을 추모하는 국정 공휴일이죠. 남북전쟁 이후 시작된 이 전통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성조기가 조기로 개양되고 알링턴 국립묘지를 비롯한 주요 기념 장소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려요. 하지만 올해 메모리얼 데이는 저에게 특별한 충격과 경악을 안겨주었는데 국방부에서 고위 간부로 일하는 아버지 에드워드 앤더슨과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6.25 참전 기념공원을 찾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말 안 해도 되니까 보고 느끼기만 하라고, 설명보다는 직접 체험하라는 뜻이었죠. 이번 행사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현 미국 국방장관과 더그 콜린스 보훈부 장관도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진짜로 걸레와 청소도구를 들고 기념 조각상과 추모비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인정한 미국의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역사의 흔적을 보살피는 모습에서 근거 있는 자신감과 함께 깊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6.25 참전 기념공원은 1995년에 건립된 이후 연간 400만 명이 찾는 역사적 성지예요. 특히 2022년에 완공된 추모의 벽에는 36,574명의 미군과 7,200여 명의 카투사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그 규모만으로도 전쟁의 참혹함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프랭크 게일로드가 제작한 19명의 용사상이 눈보라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은 당시 전쟁의 혹독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추모의 벽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들이었는데 하나하나 읽어가다가 갑자기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이름도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 카투사라는 단어가 생소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 땅의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고 그늘에서 잠시 휴식 시간에 조별과제 단체 채팅방에다가 제가 있는 기념공원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청소 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말이에요. 그런데 5분 뒤 중국인 유학생 리 샤오린이 메시지를 올렸어요. 그 내용은 저에게 적잖은 충격이었는데 황금 같은 시간에 무슨 참전 기념이냐며 비웃는 듯한 이모티콘과 함께 한국인들한테도 미국은 전쟁 장사꾼일 텐데 왜 아직도 이런 걸 기념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체방이라 다른 조원들도 다 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비꼬니까 순간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뭔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기념비 주변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가끔 제 쪽을 바라보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기대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말이죠. 민족의 혼이 서린 이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부동의 1위로 여겨지던 미국도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 싸웠고 함께 희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희생 속에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한때는 단순히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행사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리 샤오린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걸 제대로 파헤쳐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도 생겼어요. 왜 아직도 한국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장면들을 되뇌고 있었어요. 추모의 벽에 새겨진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 카투사라는 낯선 단어, 그리고 리 샤오린의 비웃는 메시지까지. 평균적인 대학생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일인데 저는 왠지 모르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음 날 뉴욕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제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조원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리 샤오리는 평소처럼 도도한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김현주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현주는 같은 과 3학년인 한국인 유학생 친구인데 평소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조별 과제에서도 항상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오는 편이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지만 할 말은 확실히 하는 타입이어서 저도 믿고 의지하는 조원 중 한 명이었어요. 강의 시간이 다가오자 리처드 피터슨 교수가 들어오면서 오늘의 주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전쟁 기업과 국가의 현재라는 제목이었어요. 교수는 각 조별로 다른 나라의 전쟁 기념 방식에 대해 발표하라고 했고 우리 조는 한국 전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어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조별 토론 시간이 되자 리 샤오린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방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냐고 비꼬듯 말했어요. 게다가 지금 관세 전쟁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미국에 매달려 있는 아시아의 소비자일 뿐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어제 추모의 벽에서 본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아버지의 묵묵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주가 조용히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히 미국 기술을 복사한 게 아니라 자체 개발한 기술들이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나 수리온 헬기처럼 독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어요. 하지만 리 샤오리는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그런 걸로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전쟁을 기념한다고 해서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냐고 도발했어요.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섰는데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던 제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강의 때 정식으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한국 전쟁의 의미와 현재적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쟁을 벌여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평소 말수가 적던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리 샤오린도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오히려 좋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우위에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현주가 저를 지지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조원들도 흥미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교수도 이런 열정적인 토론이야말로 진정한 학습이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 강의 시간에 공개 토론을 하기로 결정되었어요. 현주가 저에게 다가오면서 함께 자료를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강의가 끝난 뒤 도서관에서 한국전쟁 관련 문헌들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작전, 카투사 부대의 활약상, 그리고 전후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까지 자료를 읽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어요. 어제 기념공원에서 느꼈던 막연한 궁금증이 구체적인 지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냉전 체제의 핵심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형성된 한미동맹이 현재까지도 동아시아 안보의 축이 되고 있다는 점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현주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리 샤오린 같은 사람들은 항상 경제적 수치나 군사적 규모만 따지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어있는 철학과 정신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만든 무기들은 단순히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을 넘어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면서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자료를 읽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추가 정보를 찾아보고 관련 영상들도 시청했어요.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들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철학 속에서 개발되었는지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관심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주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술은 그냥 수치일 뿐이지만 우리가 만든 무기로 누군가의 목숨이 지켜지고 가정이 유지된다면 그게 진짜 기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국력 자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세상을 지키려는 마음이 담긴 기술이라는 뜻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유튜브를 켜고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을 인터뷰한 영상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 한 중년 남성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하는 장면에서 저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지붕도 없는 집에서 살던 나라가 지금은 우주로 로켓을 쏘고 반도체로 지구를 지배한다는 그의 말이 가슴을 쳤어요. 이게 나라라고? 아니, 이건 솔직히 전설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는 뭔가 벅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가 한국은 망했다고 다시 못 일어날 거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말을 안 듣고 보란 듯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처럼 되자고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지막 인터뷰였는데요. 한국인들은 부자였던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다시 시작하는 힘, 그리고 함께 살아남겠다는 정의감만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건지, 왜 남의 나라 일인데도 이렇게 자랑스럽고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건지, 혹시 제 안에 흐르고 있는 한국인의 피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런 이야기 자체가 감동적인 것일까요? 리 샤오린과의 토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학교 토론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의 정과 혼이 깃든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해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뒤 그날이 왔습니다. 뉴욕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대강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공개 토론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다른 과 학생들까지 구경을 오게 된 거였습니다. 강의실 앞쪽에는 리 샤오린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저는 현주 옆자리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피터슨 교수가 오늘의 주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기억은 전략인가 감정인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교수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을 통해 국가의 기억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했어요. 강의실 안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저와 리 샤오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리 샤오린이 먼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당당히 입을 열었어요. 맨 처음으로 그가 한 말은 한국은 감성, 마케팅의 달인일 뿐이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짜 기술력은 중국에 있고 미국도 이미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의 소위 첨단 무기라는 것들도 결국 미국과 유럽 기술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현주가 준비해온 자료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리 샤오린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해보죠 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리 샤오린의 표정이 살짝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나오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냥 굳이 더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온 이야기가 별로 없었나 봐요. 저는 그제서야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K9 자주포는 현재 9개국에 수출되었다고 발표부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인도, 호주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 나라들이 값싼 중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으니 리 샤오린의 얼굴이 살짝 굳으면서 반박을 하더군요. 중국은 더 많은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된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들을 나열해보겠다고 말했어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수출하는 나라들은 나토 회원국과 선진국들이라고 강조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는데 폴란드가 최근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구매할 때 미국과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데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성능은 서방급이면서 가격은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한국 방산 수출 규모도 공개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7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세계 9번째 방산 수출국이고 최근 5년간 성장률은 세계 1위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분명 규모가 더 크지만 주요 선진국 진출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어요. 숫자로만 보면 한국이 더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게 증명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 우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한국은 삼성과 LG, 한화, 현대로 대표되는 민간 기술력이 방산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했습니다. K2 흑표전차의 자동 조준 사격 기술이나 K9의 포신, 수명과 정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어요. 중국도 자체 기술로 상당 부분 개발했지만 서방 기술 복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을 말했어요. 한국 무기는 나토 규격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서 미국이나 나토와 합동작전할 때 완벽하게 호환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 무기는 자체 규격을 사용해서 국제연합작전에서는 통신이나 탄약, 부품 호환성에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선진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전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한국 무기는 북한 도발과 실전 배치, 실시간 전력 대응을 전제로 개발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 무기는 1990년 이후 대규모 실전 경험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시뮬레이션 위주로 개발된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은 북한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며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 샤오린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점점 붉어지면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 무기는 나토가 믿고 쓰는 무기이고 중국 무기는 싸서 쓰는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 현실이라고 강조했어요. 현주가 조용히 일어서며 정리 멘트를 했어요. 기억은 감정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철학을 가진 나라이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어요. 강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리 샤오린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인상적이었다고 말해주었어요. 교수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토론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말없이 보여주려 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진실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토론이 끝나고 강의실이 점점 조용해지면서 피터슨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정말 중요한 걸 봤다며 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단순히 승부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뭔가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가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역사는 힘이 아니라 나침반이다라는 글씨였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고 말해주면서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가르쳐주는 나침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미국이 알려준 길을 자기 피로 다시 닦아낸 나라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교수가 프로젝터를 켜더니 화면에 영상 하나를 띄웠는데 바로 메모리얼 데이에 촬영된 6.25 참전 기념공원 청소 영상이었어요.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콜린스 보훈부 장관이 가족들과 함께 기념비를 닦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소녀가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어요.
교수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날 저 소녀도 거기 있었다고 기억하냐며 물어봤어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상 속 소녀가 바로 저였거든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현주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강조했어요. 영상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기념비를 닫고 계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일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는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는 저에게 말로 설명하는 대신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신 거였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본 것처럼 진정한 힘은 무기나 경제력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힘을 어떤 철학과 정신으로 사용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느꼈던 감정들이 선명하게 정리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교수와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 그리고 뭔가 간절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교수가 조용히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꼭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가보고 싶다고 반복했습니다. 현주가 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함께 가자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큰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강의가 완전히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교수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토론이었다고 격려해 주었고, 특히 마지막에 보여준 진심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학문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강조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주와 함께 걸으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현주 할아버지가 싸우셨던 그 땅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주가 함께 가자고 다시 한번 말해주었어요. 할아버지 묘소도 찾아뵙고 싶다고 하니 현주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마주쳤는데 아버지는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늘 토론 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짧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에 기념공원에 데려가 주신 것, 그리고 말없이 기다려주신 것까지 모든 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잠깐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왜 기억해야 하는지 알겠다고,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드물게 미소를 지으시는 걸 봤어요. 토론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피터슨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날의 토론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며 정말 인상적인 토론이었다고 다시 한번 칭찬해 주셨어요. 특히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논리를 펼친 점이 훌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고,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적 기억을 어떻게 계승해 나가는지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교수님은 진정한 국제관계학은 단순한 힘의 논리를 더불어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현주와 함께 본격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이라는 문자가 정말 과학적이라는 걸 배우면서 감탄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설명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한자도 함께 사용하지만 중국과는 완전히 별개의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은 기본 표현들을 익혔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주가 제 서툰 발음을 고쳐주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따뜻했어요. 주말에는 현주와 함께 맨해튼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봤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맛이 정말 독특하고 깊었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는 저를 보고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여러 음식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 샤오린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또 논쟁을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의외로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토론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나갔던 것 같다면서 자신도 한국에 대해 제대로 몰랐다고 인정했어요. 리 샤오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국에 대해 다시 찾아봤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전쟁 때 중국이 개입했던 역사적 배경도 복잡하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잡으며 화해했어요. 사실 토론 후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너무 공격적으로 나갔나 싶어서 말이에요. 리 샤오린도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게 진짜 국제관계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최대 이슈인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해서 복잡한 경제관계에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리 샤오린은 이론적으로는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어요. 아버지께서도 제 변화를 알아채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는 저희 쪽으로 연결된 친척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만나볼 수도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한국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현주와 함께 미래 계획도 세웠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현주가 제주도는 한국의 하와이 같은 곳이라고 설명해주면서 해녀 문화와 한라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어졌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을 존중하면서도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건 말이에요.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이런 깨달음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계기가 한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젊은 세대들이 과거를 다시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느낀 건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정말 기대됩니다. 뭔가 역사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네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차가운 겨울 베를린의 밤, 한 여성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지도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연구실의 불빛은 오래전에 꺼졌지만 그녀는 쉽게 집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야. 그녀는 가방 속 서류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백 년 전, 누군가가 남긴 기록이 오늘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베를린의 겨울밤은 차갑고 그녀의 숨결은 안개처럼 흐릿하게 퍼져나가며 그 안에서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분단되어 있던 1977년 베를린에서 태어난 저는 1990년 10월 3일 13살의 나이로 통일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또 다른 역사적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분단의 아픔을 들으며 자랐어요. 동독에 살던 할머니는 베를린 장벽에 막혀서 서쪽에 있는 동생을 28년간 만나지 못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세상의 모든 분단과 갈등에는 반드시 진실이 존재한단다. 그리고 그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드러나게 되지. 그 말씀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갈등과 분단 속에서 진실이 결국 밝혀진다는 할머니의 믿음은 제가 국제법을 공부하기로 결심하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직업적 선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겪으신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죠. 2024년 1월, 차가운 겨울 아침, 베를린 국제법 연구소의 지하 문서고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을 연구하던 중 서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한 장의 문서를 찾았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감춰졌던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었고 제 연구와 경로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섬에 대한 현지 조사 보고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한 1883년 독일 외교관의 비밀 보고서를 읽는 순간 그 한 줄의 문장이 저를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떨렸어요. 조선의 영토임이 분명해 보이는 섬이 있다. 이곳의 어민들은 수백 년간 이 섬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다. 이는 일본의 공식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장들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그 말씀처럼 이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분단의 아픔을 들으며 자란 저로서는 이 오래된 문서를 통해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한 것이었죠. 그것은 단지 한 나라의 영토 문제를 넘어서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여정과도 같았어요. 보고서를 읽어내려갈수록 제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는데 지도학자 지볼트는 1823년부터 1828년까지 일본 나가사키에서 체류하며 에도 막부의 천문관리 담당관 다카하시 가게야스와 깊은 교류를 나눴다고 합니다. 마치 운명처럼 그는 네덜란드의 세계 지도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대일본 연해여지 전서와 신정 만국전도를 입수했다고 하네요. 독일인 의사이자 지도학자로서 동아시아의 비밀을 파헤친 지볼트의 여정이 제게는 마치 미스터리 소설처럼 다가왔습니다. 제가 놀라웠던 것은 1828년 나가사키에서 그가 한국인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한국의 언어와 문자, 국토와 풍속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는 기록을 읽으며 200년 전 독일인 학자가 이미 한국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840년 지볼트가 제작한 조선팔도 지도예요.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동해의 한 부분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1785년 하야시 시에이의 지도와 일치한다는 점은 이 증거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인 연구자로서 저는 이 발견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마치 동독과 서독 사이의 진실이 감춰져 있었던 것처럼 동아시아의 오래된 진실도 누군가에 의해 가려져 있었던 걸까요? 분단국가 출신 학자로서 저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제 손가락으로 지도의 윤곽을 천천히 따라가 보았어요. 수백 년 전 지볼트가 이 지도를 그릴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분명 진실을 기록하고자 했을 겁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낡은 문서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 안에서 역사가의 사명감이 강하게 타올랐어요. 서독 출신 부모님과 동독 출신 할머니 사이에서 자란 제가 분단과 통일의 산증인으로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울이니까요. 지볼트의 기록을 통해 드러난 이 진실이 오늘날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료 문서들이 펼쳐진 연구실에서 늦은 밤을 보내던 그때 마치 운명처럼 한 기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한국의 함용기 박사가 도쿄대학 부속 도서관에서 18세기 일본 고지도를 발견했다는 내용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수백 년 전 지볼트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기록과 모니터 속 함용기 박사의 발견이 마치 오래된 퍼즐의 조각들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독일인 학자의 눈에 비친 조선의 영토,
그리고 일본의 공문서 속에 숨겨진 진실이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가슴속 흥분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지볼트가 남긴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당시 에도 막부의 공식 문서들과 대조해 나갔죠. 독일의 외교관이자 의사였던 지볼트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을 남겼더군요. 그의 꼼꼼한 관찰력과 공정한 시각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동아시아의 섬에 대한 진실이 하필 독일 학자의 기록으로, 그것도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발견되다니 이 우연은 너무나 운명적이었습니다. 마치 분단을 겪은 독일이 또 다른 분단의 아픔을 가진 한반도의 오래된 진실을 증언하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하던 그 새벽, 저는 함용기 박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드렸어요. 지볼트의 기록이 가진 폭발적인 의미와 두 자료의 연관성이 만들어낼 파장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심장은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에도 격하게 요동쳤어요. 마침내 도착한 함용기 박사의 답장, 화면에 떠오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어요. 안나 박사님,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첫 문장부터 제 예상은 적중했죠. 함용기 박사의 연구팀은 놀랍게도 유럽의 저명한 역사학자들과 이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도 시대의 방대한 문서들을 연구해왔고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독일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추가로 발견한 지볼트의 기록들이 더해지자 연구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만난 연구진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 각자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제3자가 바라보는 객관적 관점, 한국 측의 치밀한 역사 연구, 유럽 학자들의 정교한 문헌 분석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갔어요.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닌 역사의 진실을 복원하는 위대한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의 기록을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펼쳐졌는데 1828년 나가사키에서의 만남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볼트는 철저한 기록자였고 그가 만난 한국인들의 생생한 증언은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제게 전해졌어요. 한국인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예로부터 조선의 영토였다고 분명히 증언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일본 관리들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독일 의사의 객관적인 기록, 한국인들의 증언, 그리고 일본 관리들의 인정.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가 남긴 기록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과학자적 태도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냉철한 관찰자였어요. 당시 그가 겪었던 지볼트 사건과 그로 인한 추방은 오히려 그의 기록에 더 큰 신빙성을 부여해 주었죠. 금지된 지도를 반출하려다 적발되어 추방된 그의 기록이야말로 가장 진실에 가까웠을 테니까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발견을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오래된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개월간의 치열한 연구 끝에 우리는 마침내 국제학술지 투고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며 수십 번의 수정을 거듭했죠. 독일, 한국의 연구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밤을 새워가며 토론했고 모든 기록의 진위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논문 심사 과정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 철저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우리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샅샅이 확인했고 끝없는 수정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200년 전 지볼트의 기록부터 현대의 연구 자료까지 모든 내용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 기반해야 했어요. 마침내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받던 날 연구실의 창너머로 떠오르는 아침해가 유난히 찬란했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진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발견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쳐왔어요. 일본 외무성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우리의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했죠. 독일 학자의 편향된 해석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는 연일 계속되었어요. 학술 연구에 가면을 쓴 정치적 해석, 역사 왜곡의 위험성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지면을 장식했죠. 그들은 우리의 연구 방법론부터 자료 해석까지 모든 것을 문제 삼았고, 심지어 제 개인의 연구 이력까지 파헤치며 신뢰성을 의심했어요. 일본 학계의 반응은 더욱 조직적이었습니다. 도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긴급 반박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지볼트의 기록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당시 유럽인의 시각이 가질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죠. 이런 거센 반발 속에서 우리 연구팀 일부 멤버들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더 이상의 연구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연구비 지원 중단을 암시하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강한 반발이야말로 우리가 발견한 진실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향한 여정은 멈출 수 없었죠. 더욱 철저한 검증 과정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추가로 발견했어요.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고 공식 선언한 문서였죠. 서면에 다케시마 외 한 섬의 건은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명확한 지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발견 직후 일본의 한 저명한 역사학자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안나님, 태정관 문서는 단순한 행정 지침일 뿐 영토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더구나 당신은 근대국가 성립 이전의 일이죠. 하지만 그의 주장은 오히려 제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1876년 메이지 유신 이후 진행된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적 재정리 사업 자료를 파고들었어요. 내무성이 시마네현에 보낸 공문서, 시마네현의 질의서, 그리고 최종 태정관 지령까지 모든 문서가 정연한 행정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태정유전에는 일본의 내에 다케시마 외 한 섬을 판도 밖으로 정함이라는 더욱 명확한 기록이 있었어요. 이는 지볼트의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었죠. 도장 분석 결과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태정관, 지령문의 도장과 이전에 발견한 고지도의 도장이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도장 양식과 일치했고 잉크 성분도 동일 시기의 것이었어요. 이제 역사적 퍼즐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1877년 3월 17일 내무성의 검토 요청부터 3월 29일 태정관의 최종 지령, 그리고 4월 9일 시마네현에 전달된 공문서까지 모든 기록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일본의 최고 의결기구가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태정관 문서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연구의 핵심 무대는 이제 베를린으로 옮겨졌습니다. 동아시아 고지도 국제학술회의가 열리는 베를린 국립도서관 대강당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역사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첫 줄에 앉아있던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 아리타 교수는 발표 내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슬라이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준비한 증거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료를 정리한 후 강당 앞에 나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735년 프랑스의 지리학자 당빌이 제작한 조선왕국전도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 지도는 유럽에서 조선을 단독으로 그린 최초의 지도였고 울릉도는 팔링타오, 독도는 찬찬타오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1748년 벨랭의 지도를 공개했는데 여기 보시면 동해가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주자 아리타 교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차분히 다음 증거로 넘어갔습니다. 1749년에 독일의 천문학자 마이어가 제작한 지도에는 더욱 놀라운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고려국, 코리아 왕국, 조선이라는 표기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히 조선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제가 발견한 고지도들은 18세기부터 19세기 초중반까지 일관되게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계속 이어갔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이 지역을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아리타 교수는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럽인들의 제한된 시각일 뿐입니다. 그의 반박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그렇다면 1757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작된 이 지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일본의 공식 기록들과도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진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죠. 유럽의 객관적인 기록들이 현대의 정치적 논쟁을 뛰어넘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리타 교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독일팀의 연구는 흥미롭습니다만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우리는 17세기 초부터 이 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일본 어민들이 이를 이용해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울릉도와 독도 방면으로의 도해를 금지하고 있었고 이는 조선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입술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리타 선생님, 1696년 1월 28일 일본 에도 막부의 도해 금지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자 스크린에 도토리번 문서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인들의 도해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더구나 1877년 태정관 문서는 이를 재확인했죠.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토론이 마무리되자 청중석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타 교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손에 들린 펜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석에서 영국 왕립지리학회의 브레이스웨이트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40년간 역사 지도를 연구해왔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나 박사님이 보여주신 18세기 고지도들의 가치는 실로 놀랍네요.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이처럼 일관되게 한 영토를 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어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 캐서린 교수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들의 기록은 당대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처럼 독도의 역사적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활동은 국제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독도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학술회의는 계속해서 심도 깊은 논의로 이어졌고 세계 각국의 석학들은 이 역사적 발견의 의미를 분석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산하국제해양법 연구소의 전문가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들은 이 연구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 현대 국제법 해석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해양 영토 분쟁과 관련된 국제법의 해석에 있어 우리가 제시한 고지도와 기록들은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후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우리의 연구 결과가 이미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수백 년 동안 잊혀져 있던 역사적 진실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었죠. 그 사실에 저는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술회의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연구는 마치 봄눈 녹듯 더욱 빠르게 진전되어 갔어요. 독일의 권위 있는 학술지 히스토리컬 매거진은 우리의 연구 결과를 상세히 다룬 특별호를 발간했습니다. 18세기 유럽 고지도들과 태정관 문서를 비롯한 일본 측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제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백 년 전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그린 섬의 윤곽을 따라가며 그들이 보았던 진실이 제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의도 없이 오직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기록했을 뿐인데 그 순수한 기록이 오늘날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제 가슴 한켠이 뜨겁게 울렸어요. 그간의 노력과 갈고 닦은 연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연구실 벽에 걸린 옛 지도들을 바라보며 저는 200년 전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진실만을 추구하며 이 지도들을 그려냈고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이 남긴 진실이 다시 빛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구와 노력, 그리고 수많은 논란 속에서 제 연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해양법 전문가들이 모여 역사적 고지도가 영유권 분쟁에서 갖는 법적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갈 때 제 손에 들린 펜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의 연구가 제시한 증거들이 국제법적으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그동안 가슴 한켠에 품어왔던 불안과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유엔 해양법 전문가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이 발견이 가진 중요성을 읽을 수 있었고 18세기 유럽 고지도들이 보여주는 일관된 영유권 인식이 현대 해양법 해석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들을 때 제 가슴은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독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인지 그리고 이 발견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며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과 시간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수백 년 전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그렸던 작은 섬의 기록이 오늘날 국제법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정확한 기록이 먼 미래에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하여 그들의 진실이 지금의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다. 그 말이 다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잊혀져 있던 역사적 진실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인정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죠. 할머니의 말씀처럼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독도의 진실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잃어버린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는 뜻깊은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죠.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어요. 이제 그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느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녀가 발견한 수백 년 전의 유럽 고지도들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였다는 진실을 담고 있었죠. 유럽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록된 이 지도들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독도의 진정한 주인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과연 안나 슈타인이 발견한 다음 기록들은 또 어떤 새로운 진실을 밝혀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